살고 싶으면 아버지인 척하세요. 뒤에서 쫓아와요. 낯선 한 여자가 63 남자의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그녀가 속삭였어요. 가만히 계세요. 눈 마주치지 마시고요. 골목 끝에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 남자 어디 갔어? 남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5분 전 재개발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참이었죠. 자기 회사와 연관된 용역 깡패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지나갔어요. 남자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소. 근데 왜 나를 도운 거요? 여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사람 다치는 거 보기 싫어서요. 괜한 오해 마세요. 그는 5천억 자산가였습니다. 그녀는 재개발 현장의 안전요원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자는 이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아내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29년 전 화재로 잃어버린 아내. 그리고 새 살배기 딸.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한도연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재벌 총수, 수천억의 자산, 사람들의 부러움. 그러나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 한남동, 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대기업 도연물산의 회장 한도연이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벽난로는 꺼진 지 오래였고 식탁 위 죽 한 그릇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그 후로 이 집에는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삶의 온기 자체가 이 저택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밥을 차려주는 사람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주주들의 압박 문자, 비서의 부재중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화면을 한번 흘깃 보고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죠.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를 원했지만 정작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거실 한쪽에서 TV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재개발 구역 강제 철거 논란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세입자들이 끌려나가는 화면이 비쳤죠.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현수막에 도연물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도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손이 멈칫했죠.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회사가 저 장면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리모컨을 들었다가 잠시 망설인 뒤 전원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거실은 더욱 어두워졌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현장에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 직전이에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었어요. 비서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려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 그리고 어딘가 허전한 표정. 30년을 달려온 세월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의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는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29년 전 누군가에게 받은 것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죠. 도연은 시계를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어요. 작은 손이 건네주던 그 순간이 아른거렸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그가
천천히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비서에게 차 키를 가져오라고 말했죠. 어디 가십니까, 회장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도연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넓고 화려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가구, 값비싼 그림들, 반짝이는 샹들리에.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의 온기는 없었죠.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손목시계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죠. 시계바늘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멈춰버린 시간이 그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어깨 위로 쏟아졌어요. 도연은 우산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줄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도연의 차가 재개발 현장 근처에 멈췄습니다. 도연의 차가 재개발 현장 근처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도연은 대답 없이 차 문을 열고 내렸죠.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좁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번졌죠. 도연은 우산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장이 빗물에 젖어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쾅,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죠. 도연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골목 끝에 다다르자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역들이 주민들의 짐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있었어요. 낡은 이불, 깨진 그릇, 색바랜 사진들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죠. 누군가의 혼수 이불도 아이의 장난감도 진흙탕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고 있었어요. 제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오. 갈 곳이 없어요. 용역 하나가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노인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연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골목 한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허름한 국밥차 앞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만복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죠. 노인은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만복 할아버지가 도연 쪽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구경 왔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할아버지가 국밥을 한 그릇 떠서 쓰러졌던 노인에게 건넸어요.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싸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인의 등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죠. 밥 먹어. 사람이 살려면 따뜻한 게 먼저야. 도연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저 노인에게 국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비에 젖은 노인의 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은 수천억을 가지고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지 못했어요. 부끄러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용역들이 현수막을 찢어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개발 반대라고 적힌 주민들의 현수막이 빗물에 떠내려갔습니다. 그 옆에는 도연물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죠.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회사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만복 할아버지가 국밥차 앞에서 도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낮은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그 말이 빗소리 사이로 도연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 한 구석이 서늘하게 흔들렸죠.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국밥국자를 저었어요. 도연은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죠. 비가 그의 정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멀리서 용역들의 고함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이 골목을 가득 채웠죠.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 마주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죠.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용역 하나가 도연을 발견했어요. 야, 저 양복쟁이 뭐야? 도연은 움찔했습니다. 용역들이 우르르 다가왔어요. 눈빛이 험악했죠. 아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기자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용역 하나가 도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죠. 말을 해, 이 양반아. 도연이 비틀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막다른 골목이었죠. 벽이 등에 닿았습니다. 용역들이 도연을 둘러쌌어요. 쇠파이프를 든 놈도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예순이 넘은 몸으로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찍은 거 있으면 다 내놔. 안 그러면 여기서 못 나가. 그 순간 누군가 도연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안전모와 현장 조끼를 들고 있었죠. 여자가 도연의 팔을 잡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살고 싶으면 아빠인 척 하세요. 도연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여자가 용역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용역들이 멈칫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살던 분이에요. 편찮으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여드리려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죠. 용역 하나가 도연을 훑어보았어요. 비에 젖은 정장, 지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영락없이 힘없는 노인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 양반이? 도연은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기침을 했어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를 기침이었죠. 도연은 당황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죠. 그래, 이제 가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눈에 젖어 초라해진 행색이 오히려 진짜처럼 보였죠. 용역이 혀를 찼어요. 에이, 빨리 꺼져. 다음에 보면 그냥 안 둬. 여자가 도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죠. 한참을 걸어 낡은 컨테이너 앞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끝에 숨어 있는 녹슨 철제 컨테이너였어요. 여자가 문을 열고 도연을 안으로 밀어 넣었죠. 여기서 좀 쉬세요. 컨테이너 안에는 낡은 담요와 깨진 의자가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가스버너와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다는 흔적이었죠.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당신 누구요? 왜 나를 도운 거요? 여자는 대답 대신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사람 죽는 꼴 보기 싫어서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죠. 그때 창문 틈으로 들어온 희미한 불빛이 여자의 손등을 비쳤어요. 도연의 눈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있었죠. 화상 흉터 같았어요. 여자가 재빨리 손을 감추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 시선을 피했죠. 컨테이너 안은 어둡고 차가웠어요.
빗소리만 철제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걸까요? 컨테이너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전부였어요. 빗소리가 철제 지붕을 두드렸죠. 도연은 구석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가은은 창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용역들이 완전히 떠났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당분간 밖에 못 나가요. 놈들이 아직 돌아다녀요. 가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나갔다간 다시 잡힐 게 뻔했죠. 가은이 구석에서 담요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젖은 옷으로 있으면 감기 들어요. 목소리는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도연은 담요를 받아 어깨에 걸쳤죠. 고맙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컨테이너를 채웠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여기서 사는 거요?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낮게 말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죠. 도연은 컨테이너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냄비, 작은 가스버너,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 이게 이 여자의 전부였어요. 도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였죠. 그때 도연의 눈에 가은의 손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까 봤던 화상 흉터였어요. 오래된 상처 같았죠. 그 흉터 어디서 생긴 거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오래된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가은은 손을 감추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뜻 같았죠. 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가은의 시선이 도연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낡은 시계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은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죠. 그 시계. 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내려다보았어요. 오래된 거요. 소중한 사람에게 받았소. 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처음 보는 시계인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누군가에게 건네주던 기억 같은 것. 아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가은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도연이 그 모습을 보았죠. 천둥 무서워요? 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불이 생각나서요. 불. 그 한마디에 도연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29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재래시장에서 시작된 불길. 연기가 자욱했고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죠. 작은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놓아졌어요. 불길 속으로 아이가 사라졌죠. 아빠, 아빠.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9년이 지난 지금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그래요? 가은이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죠. 아무것도 아니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꽉 쥐었어요. 컨테이너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죠. 서로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아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댄 채 잠깐 눈을 붙였어요. 피곤이 밀려왔죠. 꿈속에서 그날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29년 전 재래시장. 연기가 자욱했어요.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죠. 작은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새 살배기 딸아이였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죠. 아빠, 손 놓지 마. 도연은 더 세게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어요. 연기가 눈을 가렸죠. 손이 놓아졌습니다. 가은아, 도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목소리만 멀어져 갔죠. 아빠, 아빠. 도연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죠. 손끝에 남은 건 쟤뿐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 도연이 땀을 흘리며 눈을 떴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죠. 컨테이너 아니었어요.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가은이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희미한 빛에 그녀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닮았어요. 아내를. 코의 선, 턱의 각도, 눈썹의 모양. 29년 전 화재에서 떠나보낸 아내의 얼굴이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환각인가 싶었어요. 당신 닮았네. 도연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오래전 사람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려왔어요. 아내는 딸과 함께 그 화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적어도 도연은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때 컨테이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만복 할아버지가 커다란 국밥 냄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살아있네. 다행이고.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도연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밥 먹어. 배가 따뜻해야 정신도 돌아와. 할아버지는 두 사람 앞에 국밥을 떠주었어요. 따뜻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도연은 그릇을 내려다보았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음식을 먹어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차가운 죽만 먹었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은은 국밥을 한 숟갈 뜨다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눈물을 삼키는 것처럼 보였죠.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담배를 꺼내며 말했어요. 밖에 용역들 아직 있어. 당분간 못 나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쌓여 있었죠. 회사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가은이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돌아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돌아가야 했습니다. 회사가, 주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여자를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치 29년 전 그날처럼 또 누군가를 놓칠 것 같았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죠. 도연은 아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비서, 전무, 주주들 모두가 그를 찾고 있었죠.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만복 할아버지가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인가 봐. 도연물산.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젯밤에 봤어. 뉴스에 나오더라고. 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물산. 자신을 이곳에서 쫓아내려는 그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당신이 도연물산 회장이에요?
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죠. 여기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있잖아요. 당신 회사가. 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눈에 분노가 차올랐죠. 이 사람이 모든 것의 원흉이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예요? 구경하러요? 우리가 어떻게 쫓겨나는지 보러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할아버지가 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이 양반도 사정이 있을 거야. 사정이요? 여기 할머니 한 분은 쫓겨나다 쓰러지셨어요. 가은이 말을 멈췄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가은이 도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한마디로 뭐가 달라져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은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재개발. 내가 막아볼게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죠. 29년 전 놓쳐버린 손. 불길 속으로 사라진 작은 아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딸이든 아니든 적어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죄책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어요. 가은은 도연을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왜요? 왜 갑자기 그래요? 도연은 가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를 닮은 그 얼굴. 잃어버린 딸의 나이 또래. 당신이 누군가를 닮아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도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양반 진심인 것 같은데. 가은은 아직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용역들의 고함 소리였죠. 오늘 안에 다 밀어버려. 할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이 없어. 오늘 강제 철거 들어온다더니. 도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도연이 일어섰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나이든 몸이 밤새 컨테이너 바닥에서 버틴 게 무리였죠.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믿어줄래요?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컨테이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뒤에서 가은이 천천히 따라 나왔어요. 도연이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철거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포클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죠.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용역들이 주민들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노인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짐짝들이 길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회사가 하는 일이었어요. 수십 년간 눈 감고 있었던 현실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철거 중단시켜.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주들이 난리입니다. 철거부터 멈춰. 내가 책임진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은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현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용역들이 멈칫했어요. 누군가 무전으로 지시를 받는 것 같았죠. 뭐,
중단이라고 용역대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포클레인이 멈췄어요. 용역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났죠.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눈빛들이었어요. 만복 할아버지가 도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한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오늘은 막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고맙네. 그 한마디에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모두가 그에게 원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가은이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아직 경계의 눈빛이었지만 아까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건 분명했죠.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도연은 가은을 바라보았어요. 아내를 닮은 그 얼굴, 딸을 잃어버렸던 그 나이 또래. 말했잖소. 당신이 누굴 좀 닮아서. 가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오래전에 잃어버린 평생 찾던 사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은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벌써 점심때네. 배고프지? 밥 먹으면서 마저 얘기해. 할아버지의 국밥차 앞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녹슨 낡은 철제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앞에 놓였죠.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얼어붙었던 가슴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죠. 집에서 혼자 먹던 차가운 죽과는 달랐어요. 가은이 국밥을 먹다가 문득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 딸이에요?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래요. 29년 전에 화재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가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29년. 자신의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묘한 느낌이었죠.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도연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그저 사람을 위해서. 그게 두 사람 사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재개발 현장에 남았죠. 처음에 주민들은 도연을 경계했습니다. 도연물산 회장이 왜 여기 있냐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죠. 도연은 매일 아침 만복 할아버지의 국밥차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그의 아침이 되었어요. 집에서 먹던 차가운 죽보다 훨씬 따뜻했죠. 가은은 여전히 도연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둘은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함께 고민했죠. 낡은 컨테이너 안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어요. 보상금으로는 서울에 집을 못 구해요. 가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대안을 찾아볼게요. 임대주택이든 뭐든. 가은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어요. 도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어느 날 오후 도연은 철거 예정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가은이 옆에서 안내했어요. 여기가 김할머니 댁이에요. 50년 넘게 사셨어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작은 집이었습니다. 벽은 합판과 비닐로 덧대어져 있었어요. 녹슨 양철 대야가 처마 밑에 놓여 있었죠.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플라스틱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아요. 다리 아플 텐데.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용역들이 나타났어요. 자재를 나르는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그 틈에 한 명이 슬쩍 가은이 메고 있던 가방 옆을 스쳤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할머니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회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와줬으니. 그 한마디에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전무라는 글자가 떴어요. 회장님, 주주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재개발 중단건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많지 않았죠.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낡은 판잣집들을 물들였어요. 도연은 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를 닮은 그 얼굴. 혹시 정말로. 그 생각을 애써 지워버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죠. 그리고 가은의 가방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결국 이사회에 불려갔습니다. 검은 양복을 다시 입고 회사로 향했죠. 회의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사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도연을 노려보고 있었죠. 회장님, 무슨 생각이십니까?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저기가 담겨 있었어요. 재개발 중단으로 회사 손실이 200억이 넘습니다. 주가는 30% 폭락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배임입니다. 다음 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죠. 도연은 다시 재개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국밥차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만복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가은이가 경찰한테 끌려갔어. 횡령 혐의라는데.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가은이 경찰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 USB가 당신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도연물산 비자금 장부예요. 형사가 USB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런 거 몰라요.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도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일이요? 도연물산 관계자십니까? 이 여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형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일단 조사받아야 합니다. 가은이 끌려가듯 나갔습니다. 도연을 돌아보았어요. 눈빛이 억울함으로 가득했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결할게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군가 가은을 함정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분명 나를 노리는 전무의 짓이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만복 할아버지가 국밥을 내밀었어요.
회장님, 가은이 좀 구해줘야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아이는 내가 지킬 겁니다. 만복 할아버지가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오? 남이잖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이 아닌 것 같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죠. 손목에 낡은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이 3살 때 건네준 시계였어요. 화재가 나기 바로 전날이었죠. 작은 손이 시계를 건네주던 순간 해맑게 웃던 아이의 얼굴. 제 딸도 저 나이쯤 됐을 거니까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다면. 만복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만 있었습니다. 회사도 지위도. 하지만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가은을 반드시 구해야 했습니다. 주주총회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가은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게 분명했죠. 그날 아침 현장에 검은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전무가 차에서 내렸죠. 용역들이 우르르 따라 내렸습니다. 20명은 넘어 보였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전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뭐하러 왔소? 철거 재개하러요. 이사회 결정입니다. 전무가 서류를 꺼내 흔들었어요. 대주주들의 위임장이었습니다. 70% 확보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전무가 용역들에게 손짓했어요. 시작해. 포클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 채가 먼지를 일으키며 무너졌어요. 주민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가 용역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팔을 벌리고 포클레인을 가로막았어요. 이 사람들아, 제발 그만해. 용역 하나가 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쳤어요.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팔꿈치에서 피가 났어요. 할아버지. 가은이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죠. 전무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여긴 더 이상 회장님 자리가 아닙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은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 손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누구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USB 건 내가 넣은 거야. 가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만든 증거는 더 있어. 원하면 없애줄게. 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내일 새벽 5시 공사 현장 8층 옥상으로 와. 왜요? 왜 거기로? 혼자 와.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안 그러면 진짜로 감옥 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은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누굴까? 왜 옥상으로 오라는 걸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 여기까지 버텨왔잖아요. 감옥에 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가은은 결심했어요. 내일 새벽 혼자 가기로.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도연이 컨테이너 밖에서 잠들어 있었죠. 가은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죄송해요, 아저씨. 가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엔 괜찮아질 거예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 가은은 몰래 컨테이너를 빠져나왔습니다. 도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깨우고 싶지 않았죠. 공사 현장 8층 옥상. 가은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용역 반장이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왔네. 반장이 웃었습니다. 불길한 웃음이었어요. 증거 어디 있어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급하긴. 반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은이 한 걸음 물러섰어요. 등 뒤로 난간이 느껴졌죠. USB 넣은 거 나야. 전무님 짓이었어. 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인간 말이야. 널 없애고 싶어 해. 뭐라고요? 회장이 너한테 빠져 있으니까. 걸림돌이래. 반장이 또 한 걸음 다가왔어요. 가은의 등이 난간에 닿았습니다. 8층 아래로 어둠이 보였죠. 여기서 떨어지면 사고사야. 깔끔하지. 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쳤어요? 이러면 시끄러워. 반장이 가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가은이 비명을 질렀어요. 몸이 중심을 잃었죠.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연이 눈을 떴어요. 가은이 없었습니다. 가은 씨? 대답이 없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복 할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도연 씨, 가은이가 병원이야.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가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죠. 공사 현장에서 떨어졌대요. 새벽에 발견됐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도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왜 거기에? 도연이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가은 씨, 눈 떠요. 제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2층 난간에 걸렸다가 떨어져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도연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9년 전 화재 속에서 딸의 손을 놓쳤어요. 그 악몽이 다시 떠올랐죠. 또 지키지 못했어. 도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떨렸죠. 만복 할아버지가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도연 씨, 정신 차려. 가은이가 눈 뜨면 자네가 옆에 있어야지.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가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밀었죠.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결의로. 가은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약속할게요. 반드시. 이번엔 절대로 놓지 않기로.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은이 눈을 떴어요. 아저씨. 도연이 침대 옆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흘 동안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얼굴이 수염으로 덮여 있었죠. 가은 씨, 정신이 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요. 공사 현장에서 떨어졌다던데. 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반장이 밀었어요. 전무지시래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가은이 기지개를 켜려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소매가 올라갔어요. 왼쪽 팔꿈치 안쪽에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 사이로 작은 점이 있었죠. 도연의 눈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9년 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딸아이의 팔에도 같은 점이 있었죠. 같은 위치, 같은 모양. 가은 씨, 그 흉터 언제 생긴 건가요? 3살 전이래요. 기억이 없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죠? 네. 병원에서 깨어났대요. 화상을 입은 채로요. 이름도 부모도 몰랐어요. 도연은 손목의 시계를 풀어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시계 혹시 알아보겠어요? 가은이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누군가에게 시계를 건네주던 장면. 따뜻한 손, 웃는 얼굴. 아빠, 선물.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3살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도연이 가은을 끌어안았어요. 서러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9년을 찾아 헤맸어요. 그 아이가 바로 앞에 있었죠. 가은아, 우리 딸. 가은도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온기였죠. 알 수 없던 허전함의 정체가 이것이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29년의 눈물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가 들어왔어요.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무슨 일입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공사 현장 CCTV를 확보했습니다. 형사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반장이 가은을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살인 미수입니다. 용역 반장은 이미 체포했고요. 가은이 도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반장이 말했어요. 전무짓이라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곧 윗선도 밝혀질 겁니다. 형사가 나갔어요.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결이었어요. 가은아, 이제 반격할 차례다. 가은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빠, 같이 싸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29년의 긴 밤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봉하던 날 의뢰했던 검사 결과였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입니다. 의사의 말에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흉터도 시계도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막상 확인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연이 가은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그래, 내 딸. 틀림없는 내 딸이야. 가은도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죠? 진짜 아빠인 거죠? 둘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29년을 증명해 주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가은이 퇴원했습니다. 도연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아빠, 걸을 수 있어요. 안 돼. 아직 무리하면 안 돼. 도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어요. 가은은 처음 보는 곳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죠. 여기서 같이 살자. 이제 남이 아니잖아. 네, 아빠. 만복 할아버지도 함께 왔어요. 갈비뼈는 다 나았습니다.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도연 씨, 어떻게 할 거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도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요. 거기서 뭘 하려고? 전무를 끌어내리고 재개발 방식을 바꿀 겁니다. 가은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반장이 가은을 미는 장면이었죠. 이건 살인미수 증거예요. 반장은 이미 체포됐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장이 자백했소. 전무지시였다고.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전무의 범죄를 만천하에 알리고 새로운 재개발안을 상정할 거예요. 이길 수 있겠소? 대주주 3명이 돌아섰습니다. 살인미수 연루된 회사엔 투자 못한다고. 주민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가은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도연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널 지키고 이 사람들을 지키고 끝까지 싸울 거야. 저도 싸울게요. 아빠 옆에서. 부녀가 손을 맞잡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결전이었어요. 드디어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도연물산 본사 대회의실. 도연이 회의장에 들어섰어요. 가은이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뒤에는 재개발 주민들이 함께했어요. 할머니도 만복 할아버지도 모두 왔죠. 전무가 도연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전 회장님이 웬일이세요? 여기 오실 수나 있나?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30% 지분으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개발 방식 변경.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강제 철거 대신 협의 보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전무가 코웃음 쳤어요. 이익이 반으로 줄어요.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때 가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여기서 자랐죠. 고아원을 나와서 갈 곳이 없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가족이에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제 가족이에요. 주민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예요. 29년 전 화재에서 저를 잃고 평생 찾아다녔어요. 도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만든 회사가 이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내 딸마저 또다시 잃어버릴 뻔했소.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게 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있어야 이 회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을 드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죠. 결과는 52대 48. 도연의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가은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어요. 그때 회의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형사가 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문태식 전무님이시죠?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야 이게. 살인미수 교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용역 반장이 전부 자백했습니다. 여직원의 살해를 지시한 거 CCTV에도 찍혔고요.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누명이야. 나는. 조용히 하시죠. 철커덕.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전무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이도현, 이 자식? 두고 봐. 전무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가은이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끝났어요. 도연이 딸을 안았어요. 그래, 끝났구나. 만복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도연 씨, 고맙소. 진짜 고마워. 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회의실을 물들였죠. 도연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29년 만에 찾은 온기였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1년이 지났습니다. 재개발은 협의 보상으로 진행되었어요.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았죠. 원하는 사람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은 사람은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했어요. 아무도 쫓겨나지 않았죠. 도연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40년을 바친 회사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요. 가을 어느 따뜻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작은 주방에 서 있었어요. 80층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죠. 가은이 살던 동네 근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아버지, 밥 다 됐어요. 가은이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구수한 냄새였죠. 1년 전 혼자 먹던 음식과는 달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차가운 밥을 먹던 날들이었죠. 창밖엔 화려한 야경이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도 오신대요. 조금 있다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갈비뼈 골절이 다 나았죠. 지금은 예전처럼 건강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세 사람의 약속이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1년 전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와는 달랐죠. 여기엔 온기가 있었어요. 도연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은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하얀 쌀밥과 김치, 뜨끈한 된장찌개,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도연이 두 손을 모으고 수저를 들었어요. 된장찌개가 뜨거웠습니다. 입안 가득 구수한 맛이 퍼졌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가은이 기대하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 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활짝 번졌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만복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왔어요, 할아버지. 가은이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죠. 1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도연이 잘 지냈어? 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맞았어요. 두 사람이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미소를 나눴죠. 셋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작은 아파트에 가득 찼어요. 이것이 가족이었죠.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그게 가족이었어요. 도연은 문득 생각했어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죠. 40년을 달려왔지만 옆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알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웃는 사람. 그것이 전부였죠. 그게 진짜 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29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죠. 아니,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밥상 앞에 29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시간 동안 돈만 쫓았어요. 딸을 잃은 죄책감을 일로 묻으려 했죠.
하지만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마음 한켠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가은은 부모 없이 자랐어요. 보육원에서, 재개발 마을에서.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이웃들이 그녀의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났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죠. 처음부터 가족이었다는 것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도 두꺼운 통장에도 없어요.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웃는 사람.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